예,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DQS 한국주사의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 전하시려고 잠깐 저희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지신명 대표이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신명이라고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식사하시고 나면 되게 졸릴 시간인데 저희 그 27,000들이 이제 22년 버전 트랜지션 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 오전 세션 들으셨고 이제 오후에 뭐 신규 요청사항, 기존 요구사항 변화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들으실 텐데 워낙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고 또 경험 많으시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고 또 이제 언제부터 전환을 할 건지 한번 각 회사별로 한번 플랜 한번 세우신 것도 되게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준비한 대로 좀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리고 또 이런저런 내용 같이 좀 논의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22년 버전이 이제 릴리즈가 되고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한 8월 정도부터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좀 이제 같이 논의를 좀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자료 또 준비하시느라고 몇 달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많이 또 질문도 주시고 또 각 현업에서 이 전환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런 업무 하시면서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또 많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많이 듣고서 또 본사나 또 저희는 이제 닥스 기반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정기관하고도 좀 논의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많이 인풋을 주시는 것도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문하신 저희 그 고객님들 보니까 리스트가 기존 저희 그 ISMS 고객님들도 계시고 또 티삭스 쪽 고객님들도 계시고 또 신규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고객님들도 있어서 뭐 이게 이제 ISMS뿐 아니라 또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티삭스 관련된 인증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아예 또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티삭스 고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ISMS 고객님들께서도 뭐 자동차 산업에 관련이 없으신 그런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라도 티삭스 관련된 정보도 저희 쪽에서 많이 좀 듣고서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남았죠.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후 마의 시간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저기 졸리시면 잠깐 뭐 일어서서 들으셔도 되고 하여튼 최대한 요번 시간 내서 이제 오셨는데 많이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박만사 의원님께서 오후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 되니까 조금 이제 피곤함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잠깐 눈을 감으셔도 이해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면 깊숙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해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거고요. 예, 너무 부담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저희가 이제 하이레벨 개념에서의 이제 배경 사항들을 뭐 하나하나 조항조항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변경된 거 위주로 해서 좀 키가 되는 것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서 솔직히 많이 설명드릴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후 세션은 이제 안에스 A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안에스 A도
전체 설명을 이제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아마 전체 설명을 들으려면 실무자 과정처럼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신규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제 22년 버전에는 지금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버전에서의 14개의 그 컨트롤 그룹에서 4개의 그룹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11개의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그중에 조직적 통제가 3개, 물리적 통제 하나, 기술적 통제 7개 이렇게 11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5점대가 조직적 통제의 내용입니다. 3개 항목이 추가됐는데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통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 항목도 저희가 아예 생소한 항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도 보안 위협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나 수집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또 외부 전문 집단을 통해서 혹은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위협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받고 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별도의 그런 통제로 도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23의 클라우드 보안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2013 버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그런 니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뭐 심사를 하거나 운영을 하실 때 클라우드 관련된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되고 심사 시에도 얘기됐던 사항인데 클라우드 보안이 별도의 통제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또 이 클라우드 보안은 또 별도의 규격으로도 나와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0은 저희가 이제 업무 연속성을 위한 ICT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BCP의 항목이 있었죠. 재복구 관련된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BCP를 위한 ICT 준비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다그 27001 유지 관리하고 계시면 이 내용들이 충분히 다 구현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보안에서도 모니터링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성 관리, 컨피그레이션 관리 부분도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독립된 컨트롤로 나왔었고요. 요 다음 나오는 이제 정보 삭제, 마스킹, 데이터 유출 방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저희 그 보안 위협이나 보안 이슈로 봤을 때 이게 많이 주목을 받고 저희가 조직에서도 여기에 많이 고민을 하고 구현이 돼 있을 겁니다. 삭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개인정보 같은 관련돼서는 그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련돼서 삭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고 법적으로도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계신데 이 정보 또한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개념으로 삭제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킹도 저희가 개인정보 마스킹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마스킹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보안 활동들이 있었지만 정보에 대한 마스킹도 별도로 이렇게 추가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겠죠. 저희가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그 스탠다드 표지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와 사이버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에 대한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표지에 써있듯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정보의 삭제나 마스킹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유출 방지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통제 항목이 추가됐다. 이 각각의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3 버전에 별도의 통제 항목이 없더라도 저희가 구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저희가 심사할 때에도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많이 심사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웹 필터링도 거의 모든 기업에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별도의 통제 항목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큐어 코딩도 기존의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구현이 됐지만 이것도 독립된 컨트롤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조직적 통제의 세 가지 항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 보안,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ICT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이 관련돼서는 어떤 그런 정보 활동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이게 구현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뭐 키사라든가 저희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위협에 대한 그런 공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뭐 그런 제로데이 공격이나 이렇습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위협에 대해서 성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해당 컨트롤이 있고 여기 퍼포즈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은 이제 27001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이 목적은 이제 27002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보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협 인텔리전스를 생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집과 분석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런 수집 활동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위협에 대해서 약간 단발적으로 받고 관리하는 거였다면 이런 위협을 저희가 보고받고 혹은 전달받아서 이런 위협에 대해서 좀 더 계층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전략적이고 전술적, 기술적으로 단계별로 구현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략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약에 오픈하거나 계획할 때 거기에 대한 위협이 뭐가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직 내에서 검토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그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뭐 취약점이라든가 그런 외부의 위협 같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단계별로 이거를 우리가 정보를 관리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규격이 나오고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아예 그 새로운 내용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입장이나 혹은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충분하게 이런 활동들은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좀 같이 검토하고 좀 심사 때나 이럴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ISO 인증이라는 게 어느 한 시점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새로운 규격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운영하는 입장과 이거를 저희가 또 다시 검토해주는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 조직에서 이런 이제 그 위협에 대한 관리가 보통 보안팀이나 보안부서에서 대부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조직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외부의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그런 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이 위협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된 기술과 연동해서도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클 것으로 보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이 목표, 이 컨트롤이 목표로 하는 것에 높은 차차 근접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사용하고 관리하고 종료할 때 그런 프로세스 상에서의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수립한다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 관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그 규격들은 지금 여기 나열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뭐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27017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저희가 추가 규격인데요. 저희가 27000인에서 이 컨텐츠 요구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정보 보안은 최근에 거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이 이런 IT나 보안이 상당히 빠른 편이잖아요. 빠른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기업에서 대부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는 조금 이제 늦게 이 사항이 27000일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거기에 따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새로 생성이 된 환경이 바뀐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일단 보안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될 거고, 실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서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관련된 이제 인스턴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수립을 하고, 그런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세스상에서의 그런 기준이 여기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가 그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종료하고 나올 때 어떤 그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기준이 수립돼서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 일반적인 클라우드 보안 내용에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일부 27017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클라우드 관련된 CSA 스타라는 평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하나의 이 컨트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용을 하고 종료할 때의 그런 이제 보안의 요구 사항들을 명시해라라는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ICT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T 준비는 비즈니스 연속성 목표 및 ICT 연속성 요구 사항에 따라 계획, 구현, 유지 관리 및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단 중에 조직의 정보 및 기타 관련 자산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된다. 까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이 BCP 영역도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업무 연속성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고 그러면 이제 2700일에 이 기존 2013 버전에서 요구했던 업무 연속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항상 고민됐던 거고 그래서 대복구 개념의 ICT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봐왔습니다. 봐왔으나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뭐냐면 지금 2022 버전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ICT 준비를 해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3만천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 수립되고 그 시스템이 조직에 구현되어 있다고 하면 ICT는 BCP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는 비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BCP에 대한 영역은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정보 보호에서 보는 영역으로 보면 이제 전체 BCP를 위한 ICT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BCP에 대한 영역을 볼 때도 기존의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요구되는 사항을 보면 저희가 그런 이제 업무 연속성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저희의 해당 시스템이나 해당 정보들이 서비스들이 어떠한 영향이 있고 중요도가 얼마 있냐라는 이제 그런 BIA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BIA는 이 해당 서비스나 해당 시스템이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BPO나 RT, 그러니까 오타가 있네요. 예. 목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이 BI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단순하게 전산센터든 혹은 전산실이든 특정 ICT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구 훈련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행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회사의 BCP와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없던 개념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가 하고 계신 부분인데 조금 더 다른 규격과 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5.32 별도의 컨트롤로 뽑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기존에는 이런 BCP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시거나 저희가 심사할 때에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관점에서만 재복구라든가 그런 계획, 훈련, 그다음에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봤다고 하면 앞으로 22 버전에서는 이 활동들이 회사의 BCP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관점을 넓게 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리적인 통제입니다. 저희가 물리적인 부분은 2013 버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물론 여러 통제 항목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출입에 대한 통제라든가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감시 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TSAX를 하셨던 기업이라면 물리적인 모니터링이 거기에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사항들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 정보 시스템의 어떤 보안 로그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알람을 받고 하는 것처럼 물리 보안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거기서 침입 탐지라든가 이런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알람을 줘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부분도 이런 시스템들은 아마 대부분 저희 물리 보안 영역에
구현이 돼 있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구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도 이렇게 계속 이런 추세로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물리적 통제 시스템들은 기존의 출입 통제라든가 혹은 차량 출입이라든가 이런 통제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어떤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CCTV를 통해서 영상을 수집을 하고 어떤 그 사고 발생 시에 어떤 추적하는 그런 기능들이 현재는 좀 메인이 됐다고 하면, 이제 예방적인 측면을 좀 더 강요해서 알람을 통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출입이 탐지되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 외곽이나 혹은 이제 건물 출입구의 어떤 적외선 센서라든가 탐지기를 통해서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기존의 통제 영역에 추가돼서 모니터링 기능이 좀 더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7개의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설명은 좀 속도가 빠르네요. 원래 저희가 이제 이 신규 항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통합되거나 업데이트된 거는 별도로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이 이렇게 합쳐지고 이 항목이 번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환 심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정도 속도라면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었다면 진짜 빨리 끝내고 여러분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맡기게 하십시오라고 할 텐데,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또 출근을 대부분 하셔야겠죠. 네. 그럼에도 저희가 최대한 좀 전달드릴 거 전달드리고,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 다 전달드린다고 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숙지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자료로서 완전 적용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영역은 지금 구성 관리, 정보 삭제,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 유출 방지, 모니터링 활동, 웹 필터링, 보안 코딩. 혹시 여기서 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조직이 있을까요?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항목들이 그냥 별도의 통제 항목으로 요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가이드라인 27002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 관리로 보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항상 보안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관리되었던 부분이고, 이게 하드웨어의 컨피그레이션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백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접근 통제라든가 버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심사 시에도 같이 보았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구성을 포함해서 이런 구성에 대한 관리를 설정을 하고 문서화해서 모니터링한다,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이런 변경에 대한 부분, 구성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8.9의 항목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이 신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항목 자체는 신규 항목이지만 이 해당되는 내용 자체는 저희가 충분하게 운영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안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네트워크가 필수 보안 설정으로 올바르게 작동하고 구성이 무단 또는 잘못된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가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고, 여기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수동으로 관리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형태는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의 목적은 이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관리가 내부 기준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접근 관리라든가 변경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그런 이 변경 관리나 이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할 때는 조금 이제 뭐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 8.9의 구성 관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정보 삭제 부분입니다. 이 정보 삭제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그 정보 시스템, 장치 또는 기타 저장 객체에 저장된 정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정보 삭제에 대한 법률 규제 및 계약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가 되었습니다. 혹시 정보 삭제에 대해서 해당 조직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기준도 잘 수립되어 있고 점검 활동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항목을 보고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쉽지가 않다. 네. 특히 정보 삭제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법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 삭제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뭐 안전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용하지 않는 버전이나 뭐 임시 파일도 삭제돼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그 삭제에 대한 기록을 공개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운영상에서 구현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럼 삭제해야 될 정보의 대상을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부터 또 고민될 겁니다. 개인정보라면 저희 개인정보 시스템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건 중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존 연함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문서를 파기를 하게 되죠. 그럼 주요 정보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기준을 수립할 건지, 그리고 이게 여러 형태로 있을 건데 서버든 파일에 있던 뭐 공유 서버에 있던 뭐 여러 형태로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식별해서 어떻게 삭제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 조직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통제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단 기준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활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컨트롤이 제공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부적 기준을 수립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혹은 관리적으로 어떤 식별 활동이라든가 삭제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그런 삭제 증빙을 어떻게 기록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보면 이런 정보 저희가 그 다크데이터라고 표현했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에는 있지만 조직이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DB 안에 있던 혹은 우리 나스 서버에 있던 파일 서버에 있던 메일 옛날 메일이 어디에 있던 내 PC 압축 파일이 어디에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삭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때 삭제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예전부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주 강조되지 않았죠. 개인정보 위주로 우리가 고민해왔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에서 주요 정보를 이렇게 삭제하는 거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들은 이 항목에 의해서 우리가 점차 좀 더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좀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이 항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조직에 따라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행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것도 단계 저희가 조금씩 그 통제를 좀 더 정교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마스킹인데요. 데이터 마스킹은 뭐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개인정보 마스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도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기준이 대부분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 마스킹이 되고 있는 형태, 예를 들어 뭐 그게 파일로 내려가는 형태도 화면에 보여지던 출력이 되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기준에 따라서 혹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마스킹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스킹에 대한 요구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정보에서도 이제 요구된 사항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2770이라는 개인정보 관련된 별도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저희가 2700일은 모든 그런 정보보호 관련된 기준에 근본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이 하나의 컨트롤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저희가 데이터 마스킹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비식별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상화하거나 비식별화하는 것도 이 마스킹의 하나의 방법 혹은 도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는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오래전부터 고민이 되어 왔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구현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인 그런 내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8.12의 그 데이터 유출 방지 이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데이터 유출 방지는 저희가 뭐 기존의 이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미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 어떠한 조직이든 이 정보의 데이터의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탐지를 하고 방지를 하는 것이 이제 이 항목에서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내부에서 이런 유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관련된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은 대부분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내부 기준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느냐, 내부 기준이 수립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 방지는 모든 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안의 하나 요소라고 보고 이 항목이 별도의 항목으로 도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운영상에서 이 데이터 입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탑재를 하고 어떤 모니터링과 어떤 그런 팔로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이 항목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유출 방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통제나 기준들은 아마 조직에서 각 조직의 특장에 맞게 다 구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이 항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기술적인 통제 영역인데 이 부분을 이제 권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부터 좀 고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뭐 기본적인 그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뭐 DLP나 그런 이제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서버 레벨에서 우리 그 정보 유출에 대한 탐지 이런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돼서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모니터링 활동은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등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이고요. 이런 모니터링 활동은 저희 보안 로고나 시스템 로고의 그런 수집이나 분석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니터링을 고려해서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별도의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트롤에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동작과 전체적인 보안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그러니까 이런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 정보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로그 등 그 이벤트 로그에 대한 모니터링 등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거를 뭐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AI 같은 기능을 저희가 접목해서 사용한다던가 이런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모니터링 부분은 그 아무래도 이제 조직 규모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안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고 보안 조직이 좀 많은 충분한 이제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용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링 활동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외부에 이런 모니터링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자체적이지 않더라도 이 항목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 모니터링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공고사항의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통제 항목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8.23의 웹 필터링입니다. 웹 필터링은 저희 그 일반적으로 뭐 방화벽 기든 혹은 보안 그 외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그 조직이 접근해도 되는 혹은 접근하면 안 되는 이런 사이트들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기본적인 차단 정책이라든가 예외 정책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웹 필터링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갔던 조직들의 대부분은 이런 웹 필터링의 보안 활동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웹사이트 액세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충분하게 보안 솔루션으로도 이 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이 부분도 좀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저희 대부분 돼 있는데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통제 방안이 없다. 웹 접근에 대한 저희가 통제 방안이 없고 통제 방안뿐만 아니라 내부 기준이 없다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웹 필터링에 대한 부분을 내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이 웹 필터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뭐 그런 내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인식 제고 활동과 교육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부분이 같이 가이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이런 개인 사무 환경에서 웹사이트라든가 혹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주의사항 혹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인식 제고 활동 교육이 되고 또한 시스템적으로도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8.28의 보안 코딩입니다. 이 보안 코딩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R&D에 기능이 있는 조직이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었을 거고요. 혹시라도 뭐 내부에 R&D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안 코딩에 대한 원칙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주 개발이라든가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보안 코딩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상당히 조직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발이 많은 이제 영역을 차지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 코딩에 대한 그 기준 단계별로 혹은 뭐 여러 상황별로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잘 공유되고 할 건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기준을 수립하는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보안 코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내부 절차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기사라든가 이런 가이드를 통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고요. 충분히 참조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제 그 조직에서 개발 조직이라고 하면 이런 보안 코딩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실제로 코딩하고 그다음에 퍼블리싱 할 때 이거를 검토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저희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보안 코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증하는 활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 그런 보안 코딩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가 배포되고 교육이 되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개발 단계별로 보안 코딩을 검증하는 절차나 그런 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적절하게 이런 활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기준이 수립이 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코딩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팀 관점에서 이거를 검증하거나 하는 그런 툴이나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보안팀 입장에서 그런 보안 코딩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안 코딩의 영역은 2013 버전에 없던 게 아니고 2013 버전의 개발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별도의 항목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규 항목 11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통합이 되거나 업데이트된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릴 사항은 많지 않고요. 실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SOA를 가지고 지금 신규 통제 항목을 한번 매핑해서 개분석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구현할 게 필요한지를 보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서 우리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다 혹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7002의 각 통제 항목의 내용을 보시면 가이드가 있고 거기서 이 통제 항목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뭔가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IS 20001의 안엑스 A가 어떤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이건 하나의 이 통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방향성이 있는 거고 이 방향성을 위해서 이 조직의 규모나 이 환경이 어떻게 이거를 구현해서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는가의 관점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IS의 기본 그 철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기준이 수립이 되고 활동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처음부터 만약에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내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처음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후에서 이렇게 한 시간 좀 안 되게 진행되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은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많지 않더라도 실제 그 통제 항목을 가지고 현재 SOA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환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같이 상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병합되고 업데이트된 항목과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 전환 심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요. 2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기준입니다. 더한 50 몇 개의 그 2013 버전의 통제 항목이 24개로 통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8개는 통제 항목 번호가 바뀌면서 가이드에 보면 조금씩 그 내용이 업데이트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저희 24개의 통합된 항목을 보면 조직적 통제 12개의 항목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적 통제 하나, 물적 통제 2개, 기술적 통제 9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통제 항목의 간소화의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분리할 수 없거나 이제 밀접한 경우에 통합이 되는데 저희도 심사나 아니면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유사한 이제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이쪽 항목에도 포함이 되고 저쪽 항목에도 포함이 되고 좀 애매한 항목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나의 통제 항목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보보호 정책 부분도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과 검토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5.0으로 통합이 됐고요. 프로젝트 관리 영역도 두 가지 우리 컴퓨터에서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자산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자산 목록에 대한 부분과 소유권된 부분인데 이게 굳이 분리돼서 우리가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이 됐고요. 자산 취급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환 심사나 혹은 이제 바뀐 버전으로 이제 심사를 준비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각각 구현되어 있던 그 SOA의 그런 사항들을 이 항목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이라서 저희가 정보 전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절차나 협약이나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을 했고요. 접근 통제 정책도 네트워크 접근 통제와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접근 통제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부분도 각각의 연관된 부분을 하나의 그냥 인증 정보라는 항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한 시스템이나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진행할 때 그 하나가 여러 그 항목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해당 부분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간혹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좀 통합이 되면서 또 우리가 관리하기 편해진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변경될 사항들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절차들이 변경이 되거나 내부적인 지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거나 그런 이슈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다 적용되어 있던 항목이라고 본다면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 SOE 측면에서만 이렇게 통합이 돼서 관리되고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 권한 부분도 사용자 접근 권한 그것이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 사용자 접근 권한 설정 이런 부분이 하나의 접근 권한의 항목으로 통합됐고요. 공급자 관리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BCP 관련된 영역도 연소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훈련하고 검토하는 부분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영역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이 돼서 이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부분이나 업데이트된 부분은 실제로 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건 좀 내용이 왜냐하면 이제 그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기준은 27,001의 통제 항목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인 가이드 내용이 어떻게 통합되는가는 좀 더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보시면 뭐 아주 새롭게 뭐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가 워낙 좀 올드 버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보안 환경이나 저희 보안 운영의 환경 혹은 이제 보안 위협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적으로 통합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많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벤트에 대한 보고와 취업점에 대한 보고도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정보보안 이벤트 쪽으로 통합이 됐고요. 물리보안 영역도 출입 통제와 배송 하역에 대한 영역도 전반적인 물리적인 출입 반출입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장 매체 관련된 부분, 매체 폐기, 출입, 이송 이런 부분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이 돼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쭉 보시면 저희 모바일 부분이 하나의 항목으로 됐고 기술적 취약점 관리 부분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했던 부분은 하나로 취합됐고요. 로그 부분도 여러 가지 로그에 대한 통제 항목들이 하나의 로깅이라는 8.15 항목으로 통합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체계의 설치 부분도 두 가지 부분에서 표현됐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호화 부분도 저희가 암호 통제 부분 키 관리를 별도로 봤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통제 항목으로 통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이제 2013 버전의 내용들이 이제 오른쪽에 2022 버전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같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경관리 부분도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의 변경관리가 하나의 변경관리로 통합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경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시스템의 변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변경관리 통제 항목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통제 내용은 거의 그대로 같습니다. 통제 내용 그대로 가고 통제 번호만 이제 새로운 구성에 따라서 통제 번호만 바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58개 영역이어서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같은 내용이어서 2013 버전 때 설명드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 자료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일단 그 전환 심사에 대한 부분이 뒤 챕터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기 전에 그 안엑스 A에 대해서 혹시 혹은 인증 심사 준비를 위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먼저 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고요. 아마 이런 고민들은 그 여러 조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 버전이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이제 조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버전으로 전환을 할 건지 우리가 또 뭘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고민되실 거고
그러면 이거를 언제 우리가 준비해서 언제 이거를 전환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전환 심사를 만약에 준비하시는 기업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뭐 아직 저희가 뭐 당장 이게 저희가 새로운 이 스탠다드가 이제 퍼블리싱 되면 저희가 3년의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3년 후에는 이제 그래도 새로운 스탠다드로 신규 혹은 이제 변경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시간이 좀 있고 또 조직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그 신규 요구사항이나 통합된 요구사항, 주로 이 신규 요구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혹은 저희 지금 현재 전환 심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안엑스 A나 실제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뭐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또 지금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뭐 사소한 것이라도 같이 공유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저희 요거 전환 심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좀 Q&A 시간이 있거든요. 그 Q&A 시간에 같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전에 저희 회사 소개를 했던 김도진 책임님이 이 전환 심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조금 러프한 내용으로 많이 준비를 해드린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런 세미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제 2022 버전은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표준의 대략적인 변화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안내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컸었고요. 저희가 원래 박만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워낙에 워크샵이나 이제 실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게 저희 박만서 의원님 생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세미나 후에 저희가 관련돼서 실무자 과정이 또 별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는 추후에 안내를 다시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2022 버전이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한국지사 같은 경우는 닥스하고 ANAB로 서비싱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닥스로만 받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밑에 있는 어크리테이션 인정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밑에 2023년 6월 23일에 저희가 ANAB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닥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평가가 끝나서 이 인정서를 기다리는 도중이고요. 지금 본사에서는 7월달에 해당 심사원 과정을 모두 제공을 하고, 각 지사에서는 8월달부터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ANAB가 좀 더 빠르게 된다라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8월 안에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닥스 인증서도 모두 2022 버전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보시는 표는 우선 밑에 있는 IAF 맨데토리 도큐먼트에 따라서 안내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크리테이션을 받은 인증 기관들은 IAF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는 거는 4가지 델타 오딧, 그리고 최초 갱신, 그리고 사후 심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델타 오딧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면 간단하게 준비성 평가입니다. 이제 실제 심사를 하듯이 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사전평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분들, 한국 회사들은 이 서비스를 거의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안내쳐 드리는 거고요. 이제 최초로 받으시는 분들은 8월부터 그냥 2022 버전으로 받으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갱신 주기가 돌아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실 겁니다. 갱신을 받으셔야 되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부터 저희가 조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2013년 버전으로 갱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급기관 요구사항에 따라서 2013년 버전을 갖고 계신 모든 고객분들은 2024년 4월부터는 모두 신규 표준으로 갱신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후 심사 같은 경우는 밑에 있듯이 2025년 4월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2025년 4월이 지나면 사후 심사도 13년 버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10월까지 2013년 버전의 모든 27000의 버전은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일정을 수립할 때 저희 아까 인사드렸던 신소장 매니저에게 전환을 원하실 때 전환을 원한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뒷페이지에 말씀드릴 건데 각 고객사마다 평가 맨데이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관심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혹시 트랜지션 오디시 필요하신 고객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한 120일 이전에 심사 일정 수립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사전에 심사 일정 수립할 때 연락드릴 때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원하시는 일정에 평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일반적인 프로세스 상으로는 심사 일정 수립에서 평가 종료, 인증서 발행까지 약 90일에서 120일 정도의 일정이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하고 서비스 받고 계신 고객분들이 제출하시는 조직 기본정보 요청서에 대한 양식인데요.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환 심사를 필요합니다라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이 그냥 구버전으로 서비스 기획을 해버리기 때문에 꼭 저 부분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트랜지션 오디 케이스 1 이제 이게 사후 심사 때 전환을 하시는 고객사분들에 해당합니다. 트랜지션 오디는 사후 심사 때 받으실 수 있고 혹은 갱신 심사 때도 받으실 수 있고 주기 외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스는 세 가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룹군은 A그룹군, B그룹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그룹 같은 경우는 인증을 유지하신 지 3년 미만인 회사, 여기 그런 고객분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B그룹군은 인증 기간이 3년 이상인 회사입니다. 근데 3년이 넘어도 만약 지난 심사 기간 동안 평균 부적합 발행수가 3건 이상이라면 A그룹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트랜지션 오디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스테이지 1은 1맨데이씩 진행이 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2022년 표준에 따라서 고객의 도큐멘티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온라인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사후 심사에서 A그룹분 같은 경우는 2.5맨데이에다가 5.5맨데이 추가 맨데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5.5맨데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없고 2.5맨데이나 1.5맨데이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갱신심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갱신심사인데 오히려 기본 맨데이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맨데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A 스테이지 1도 0.5맨데이만 진행을 하고 현장 심사도 1맨데이 또는 0.5맨데이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연락을 드릴 때 각 고객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인증의 부적합 평균 개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심사 일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 자세한 맨데이는 아까 인사드렸던 신소정 매니저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갑자기 2022 버전으로
전환 심사가 필요하시다. 저는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증 기간마다 제가 여기 보면 DQS 글로벌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IAF 기준이 있지만 인증 기간마다 이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저희가 IAF 기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DQS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주기 외에 전환 심사를 하실 경우에는 갱신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맨데이 추가는 없는데 갱신 심사로 하시되 스테이지 1을 하고 이제 전체 맨데이에서 스테이지 1과 2를 나눕니다. 그리고 3년짜리 인증서가 새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분들이 아니면은 저희는 그 주기 외에 특별 전환 심사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 인증 전환 관련해 가지고 절차는 이렇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만약에 두 번째 사후 심사 때 네. 전환 심사를 받으면 그래도 3년짜리 인증서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심사 때 전환을 하시면 기존 인증서 주기의 인증 그 유효 기간에 맞춰서 2022년 버전의 인증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갱신 심사하고 표준 전환 특별 심사만 3년짜리 신규 인증서가 나오고요. 사후 심사 같은 경우는 기존 인증서에 따라간다. 그래서 저희는 갱신 심사 때 트랜지션 오디트 받으시는 걸 매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스테이지 1이랑 스테이지 2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아,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이제 증적자료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의 통제 요소나 이제 그런 절차들이 2022년 표준에 따라 가지고 조직 내부에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확인이 되는가, 이렇게 온라인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버전으로 하시면 당연히 2022년 버전에 맞춰서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 뭐 그런 것들 다 하셨을 거다라고 보고 스테이지 1에는 그런 이제 절차가 맞춰져 있는가만 보고 스테이지 2는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증적 자료나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을 보는 위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말에 사후 심사 예정되는데 전환 심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환 심사는 당장 아까 안내드렸던 8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연말이면은 그래서 제가 아마 직원들이 8월까지쯤 연락을 드릴 건데 그때 말씀 주시면은 연말에 트랜지션 오디트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거 여쭤봐도 돼요? 아 예. 혹시 2700 심사원 자격 취득한 사람들은 예? 심사원 자격 취득한 사람들은 저거 22버전으로 다시 또 해야 돼요? 다시 아 혹시 지금 27,000이 22버전을 취득하셨습니까? 심사원 자격은? 13버전 아 14. 이제 그거는 자격 인증 기간 같은 경우도 자격 인증 기간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혹시 IRCA 실까요? 아니면 캡 어느 기간 거 받으셨습니까? BSI면 지금 IRCA 자격을 하고 있고요. IRCA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IRCA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션을 통해 가지고 자가 학습을 하고 평가서를 제출하면 전환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IRCA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2022 과정을 전체를 다시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자격증이 IRCA가 아니고 KAB나 뭐 GPC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격 전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심사원 자격증이 어느 어크리테이션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거는 저희 쪽이 따로 상관없이 문의 주시면은 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실까요? 저희가 27,000일 13버전으로 2770도 같이 갔거든요. 아, 2770 하나 같은 경우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제가 아까 회사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ISO 27701 팀스 같은 경우는 어크리디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ANAB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그 상급 기관들이 이거를 아직 IAF 룰을 제정을 안 했고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관 외에 국내 모든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DQ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27701 하나가 27001의 주기에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이 어떻게 되든 이제 27001의 그 합의 표준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환을 하셔도 27701 하나는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그 주기를 어떻게 해도 27001의 주기를 따라가고 그의 부속 표준이다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인증기관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우선 DQS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오신 고객분들이 전부 다 닥스 어크리디테이션을 유지하시고 계시고 혹여나 저희 쪽에 27701 하나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논 어크리디테이션으로 27701 하나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는 ANAB 쪽 어크리디테이션 27701 하나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심사 받으실 때 저희 쪽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까 인사드렸던 신소정 매니저가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을 잘 받고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쪽에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닥스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여기 다 닥스예요. 저희가 ANAB는 이번에 저희가 7월달에 그러니까 6월 말에 그 미국 지사 통해가지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2022 버전하고 2770 하나 어크리디테이션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NAB로 서비스를 확장한 상태라 지금까지 저희 쪽에서는 닥스만 제공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770에 취득한 기업들은 25년도 4월 이후로는 그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논 어크리디테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27001에 계속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제 물어보시고 싶은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언제나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질의사항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 연락 주시고요. 혹시 기술적인 부분이나 표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박만서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오신 그 고객들 중에 저희 티삭스도 같이 하시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티삭스가 뭐냐면 자동차 분야의 정보보호 평가 기준인데요. 그게 2700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가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지금 2014 버전의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 알파 된 그 항목인데 그게 얼마 전에 노티된 게 올해 8월부터 그 체크리스트가 버전업 된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 아직 체크리스트 못 받아봤지만 체크리스트가 아마 2022 버전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VDIC의 체크리스트 6.0 버전은 10월달에 출시될 거고요. 8월부터 인증기관에게 드래프트 버전을 배포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에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 티삭스를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아마 좀 모니터링 하고 계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심사를 10월 달이라는 게 저희가 심사를 신청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받는 기준이에요? 네, 평가받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심사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체크리스트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저희 베트남에는 9월달에 받습니다. 네. 보통 9월달에 한 번 받으면은 사후 평가를 한 번 더 받지 않습니까? 10월달쯤에 저희가 네. 하고 10월달.
그러면은 9월달에 최초에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기존에 있는 스프리트로 쭉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최초 받은 그 항목으로 나중에 팔로우업도 받기 때문에 그 심사는 바뀌는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27,022 버전에 대해서 뭐좀 만족할 만한 정보는 못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볼수록 또 좀 고민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 가이드라인을 봐도 그러니까 뭐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걸 좀 더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항목들을 좀 더 이렇게 다시 구성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의문사항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전환 심사를 문의하실 때 같이 그런 부분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같이 문의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원래 예, 지금 시간이 거의 5시 다 되어가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하면서 네, 오늘 좀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또 업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뭐 27,000일 외에도 다른 표준이나 다른 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 세일즈 파트나 CSP 파트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나중에라도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이메일이나 이렇게 네,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세미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